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38강 독립을 위한 다양한 민족운동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소주제는 그게 이 다양한 민족운동 중에서도 일제의 통치 방식,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3.1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배울 내용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의 식민 통치.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본의 일제 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으로는 35년간, 그리고 실제 연수로는 36년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10년 8월 29일부터 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강제 점령했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크게 시대별로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는데, 그게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에서 1945년대까지 일본의 통치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1910년대를 일본의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를 문화 통치 시기, 그리고 1930에서 45년대까지를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될 것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이 무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 문화 통치 시기에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민족 말살 통치에서는 이 말살이라는 단어에 조금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10년대 무단 통치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즉 힘으로 억누르던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일반 경찰이 아니라 이러한 헌병 경찰들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통치하는 시기. 헌병이라고 하면 군대에 가면 군대 문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MP 해가지고 선글라스 싹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헌병이라고 부르죠. 군대 내에서 질서라든지 폭동이 발생했을 때 진압을 한다든지, 혹은 군대를 탈영했을 경우에 수사를 해서 잡아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이런 경찰들을 헌병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일반 시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또한 태형이라든지, 태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몽둥이 같은 것으로 우리 민족을 때리는 겁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때리는 거죠. 상당히 모욕적이죠. 또한 재판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하는 적결 처분권이라든지, 그리고 제복 교사, 말 그대로 교사가 제복을 입고 옆에 칼을 차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는 이러한 강압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일본이 문화 통치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하겠죠. 바로 1919년 3월 1일 발생한 바로 3.1 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들은 힘으로만 무조건 억누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이는 고도의 기만적인 통치더라. 기만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을 속인다는 소리죠. 속이거나 놀리거나 이런 것들을 기만이라 부르는데, 실제 문화 통치를 갖다가 했던 것이 아니라 이름만 번지르한 문화 통치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1920년대는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하여 민족 분열입니다.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해서 오히려 이때 친일파들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던 시기가 바로 언제가 되겠다? 1920년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기만 혹은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했느냐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헌병경찰이었죠. 그러면 이제 헌병경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오히려 보통경찰제를 갖다가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오히려 경찰관이라든지 경찰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경찰의 부를 갖다가 더 늘려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든지, 그리고 언론, 그리고 출판, 이러한 자유를 갖다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히려 법률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한다든지, 또한 태형 같은 거 없애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히려 치안유지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치안유지법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자들을 갖다가 이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일반인들까지, 즉 일본에게 협력하지 않는 세력들까지 다 이 법을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 더 억압한다든지, 또한 문관 출신 총독을 갖다가 임명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항상 무관들, 즉 군인 출신들이 이렇게 파견되었던 거죠. 군인들이 파견되다 보니까 상당히 억압적이었겠죠. 그래서 문관 총독을 갖다가 임명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임명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더라. 이를 보시면 한 번도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는 고도의 기만적인 통치다. 그래서 이러한 기만적 통치가 1920년대 이루어지다가 1930년대 이르게 되면 민족 말살 통치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살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즉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일본이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나아갔느냐? 크게 보면 원인으로는 31년도에 만주사변이 발발합니다. 만주사변이 발발을 하게 되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41년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을 갖다가 하면서 일본이 본격적인 여러 나라들과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군수물자도 필요하지만 또한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에 조선인들을 갖다가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조선인들이 전쟁에 갈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도 이제 어떤 민족이다? 조선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족 말살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시개명을 실시한다든지, 장시개명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의 이름 대신 자기들 일본식 이름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한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한다든지. 한국 신민화 정책은 뭐냐면 한국 신민 서사를 갖다가 암송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입니다. 천황폐하의 나라로서 우리는 그 천황폐하의 백성이다. 그래서 천황폐하의
충성해라, 이러한 정책, 그리고 신사 한배를 갖다가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때가 바로 언제가 되겠다? 1930년대 그리고 45년대까지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일본이 총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 민족을 갖다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에 대표적인 저항의 하나로 나타난 3.1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3.1 운동을 두 번째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 언제 발발하였느냐? 1919년 3월 1일 발생한 전국적인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이 되겠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의 강압적인 무슨 통치가, 무단 통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겠죠.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뭐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1919년도에 이르게 되면 이 1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후 처리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회의도 열리고 여러 가지 안건도 제출되는데,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무엇을 발표하느냐? 민족 자결주의란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결, 이 자결은 스스로 결정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민족이 있을 경우에 그 민족의 결정권은 스스로 가지게끔 해주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 어떤 민족을 관여해서 그 결정권에 간섭해라,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를 식민지화하라, 식민지화하지 마라, 식민지화하지 마라, 이러한 발표를 갖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하게 되고,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프랑스에서 파리 방화 회의가 개최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신한청년당 소속의 김규식이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부당함이, 일제 통치에 따른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28 독립선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28 독립선언 운동을 갖다가 펼치게 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배경이 되어 드디어 우리들도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커졌겠죠.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정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 건데, 1단계, 그때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 3.1 그러면 우리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격인 우리들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디어 민족 지도자 33인이 독립 선언문을 갖다가 낭독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죠. 원래는 탁골공원에서 낭독을 갖다가 하려 하였는데 태화관으로 옮겨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는데, 할 말은 많죠. 사실 뭐 자세하게까지는 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1단계 민족 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후 2단계 학생,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상인들까지 이제 참여하는 것이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이제 농민들까지도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이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3단계.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의 결과 혹은 영향을 보면, 독립운동의 결과 혹은 영향을 보면, 첫 번째, 어떠한 이 3.1운동에 따른 영향이 있느냐? 당연히 보았다시피 무슨 통치에서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문화 통치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번째, 3.1운동은 안타깝게도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더라.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국민들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방안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단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단체를 만들자 하여 드디어 3.1운동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운동이 되겠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운동에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뭐가? 3.1운동이. 그래 인해서 드디어 3.1운동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뀌게 됐죠?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 3.1운동에 따른 결과 독립운동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드디어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단체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3.1운동에 따라서 국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사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국내 한성정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연해주에는 대표적인 단체로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중국의 상하이가 되겠죠. 같은 겁니다. 상해에는 상해 임시정부란 것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식적인 단체입니다. 형식적인 단체고, 연해주에 수립된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의 방식을 무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이룩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 이에 비해서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지금 현재 일본을 갖다가 이기기는 어렵다. 독립을 쟁취하기 어렵다. 그래서 뭘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세 단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냐면, 이 세 단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독립운동의 노선에 방향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가 이 대한국민의회가 양보를 통해서 이 상해 임시정부를 초대 통합 독립운동단체로 출발을 하게 되어 드디어 이를 바탕으로, 어디를 바탕으로? 여기의 상해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한 바로 단체가 수립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위치는 어디로 하느냐?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로 정하고, 또한
독립노선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거죠. 이러한 독립노선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외교 독립론이라 부릅니다. 외교 독립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더라. 또한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정, 상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을 갖다가 하게 되고,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는 누구로? 이승만을 갖다가,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한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통국을 설립한다든지, 연통제를 갖다가 실시한다든지, 독립신문을 간행한다든지. 하지만 가장 대표적이었던 독립노선이었던 이 외교 독립론이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발생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한 이때 이승만이 위임 통치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유엔에 이관하자, 이러한 제안을 갖다가 추진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또한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모스크바 자금 횡령 사건이라는 사건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커다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갈등 속에 바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인구라는 분이 등장하여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추스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추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인 애국단이란 것을 조직하여 활동을 한다든지, 또한 대한 광복군이라든지 한국 광복군이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광복군이 아니라 한국 광복군 등을 갖다가 조직하여 끝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독립을 위한 다양한 민족운동,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방식, 두 번째 3.1운동,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